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한국그거래 대표 구기영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기 박수 한번 세게 한번 쳐보실까요? 지금 이제 이 시간 설명회는 구조고등학교 예비고1 내신 학습 전략 설명회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사실 설명회를 11시부터 시작을 해서 10시 반까지 7개 학교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내용을 시간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축약을 해서 빠르게 진행이 되도록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회를 매주 연중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12월 28일에 와서 개강을 했는데 이 입시 전략이나 제도나 정보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접할 수 있는 인프라가 우리 세종에 좀 취약하다. 그 당시로서는 우리라도 나서서 세종시 입시 교육 환경을 선도를 해보자 하는 그 취지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다소 미흡한 것도 있었고 우리도 불만족스러운 게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잘했다 이거를 우리처럼 잘할 수가 없겠구나. 우리는 이 강사들이 보통 뭐 수도권에서 이렇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모든 설명회를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세종시에 걸맞는 맞춤형 설명회를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설명회가 이렇게 가는 거지 않겠느냐.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한 2-3년 전, 3-4년 전부터 이 아릉동 주민자치회에서 공동으로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반응이 좋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9월 첫째 주 토요일에 아릉동 주민자치회와 연계를 해서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자치회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회를 주민들 한 200여 분을 모시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이런 정보와 전략이 미리 전달될수록 입시 실적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입시 환경이 매우 달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입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저희 학원도 연 2년 동안 지금 연세대 의대, 그다음에 건대 의대, 이 의학 계열에 지금 연 2년 계속 지금 합격을 시키고 있고, 서울대 의료학과, 서울대 지구 환경공학 이런 쪽으로 해서 서울대도 연 2년, 이번에 뭐 연세대도 수리논술로 해서 또 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설명회들이 테마가 다양합니다. 중학교 2학년 이하 학생들은 의대나 자사고, 특목고 이런 데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또 일반고를 가더라도 요즘은 일반고도 큰 입시 실적이 크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내신을 잘 공략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전략들을 설명을 드리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입시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재수가 없는 학생들입니다. 왜냐하면 재수를 할 수가 없어요. 재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재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아이들은 고교 학점제가 돼서 입시 제도가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겠죠. 이제 재수생과 재학생들이 재수를 빠지질 않고 이렇게 치열하게 붙겠죠. 그러니까 내신이 굉장히 치열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설명회를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회.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3학년쯤 되면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서 고등학교 공부를 준비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하면 늦으니까 비록 1년이지만 선행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가서 어떻게 준비를 해서 내신 준비를 진행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입시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전략에 대해서도 수립을 해주고 이런 설명회를 갖습니다.
연초가 되면은 이제 생기부는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거냐. 세종하면 내신만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신도 필요하지만 또 생기부를 통해서 학종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걸 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생기부 관리에 대해서 연초에 아마 2월, 3월 중에 좀 집중적으로 그런 설명회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보면은 세종은 논술 전형이라는 건 우리하고 거리가 멀죠. 관심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런 강좌를 여는 또 학원이 있잖아요. 수업까지 가게 되다 보니까 몇 번 가다가 포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한 2, 3년 전부터 수리논술 강좌, 인문논술 강좌를 열어놓고 그런 인문논술 전형에 대해서, 수리논술 전형에 대해서 이미 1월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그런 전형들이 어떻게 효용적으로 효용을 내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시도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참고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과로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면 좋습니다. 예, 앞으로 오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가 사실은 정부가 더 고급스러운 정보도 있어요. 좀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오늘 이제 두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세종국제고부터 해서 일단 이제 도당부까지 7개 학교를 10시 반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제 지금 두르고죠. 예비 고일 내신 학생 전형생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대입제도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27년도 대입제도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과목별 학습 방법에 대해서 교과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과학 선생님은 설명에 참여를 못하고 국어, 영어, 수학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종시 입시 환경의 변화는 그 부록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사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27년도 대입 제도 분석에 대해서 전략과 정보에 대해서 조승국 강남한국 입시전략연구소 소장님 겸 국어과 원장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승국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남한국학원 입시전략연구소 소장 조승국입니다. 저는 메가스터디 1.5세대 동영상 수업을 했고요. 손주는 매우 친하니 거기서 재종반에서 한 10년 넘게 국어 강의했고요.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지금 좀 한가한데 설명이 엄청 도달합니다. 시즌에는요. 요즘 핫 이슈는 고교 학점제죠. 지금 우리 학생은요 재수가 안 되는 학년입니다. 무조건 끝내야 되죠. 어차피 재수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재수생들도 단 한 명도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재수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매년 10만 명 이상 나오죠. 올해는 역대급입니다. 작년에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올해는 재수생이 넘쳐나죠. 자, 시간이 원래는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20분 만에 압축을 해야 되니까 핵심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아셔도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일 것 같아요. 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일단 대학 전형이라는 게 수시와 정시 각 두 가지죠. 수시 정시밖에 없습니다. 자, 수능 전에 지원했다 그러면 수시, 수능을 보고 지원했다 그러면 정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지금 학생들 주머니 뒤져보면 총 9장의 카드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은요. 그 9장의 카드 중에서 6장은 수시에서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3장은 정시에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는 순간 9장 중에서 이 6장 수시에 활용할 그 6장의 카드는요. 거의 진짜 정말 많은 학생들이요.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겁니다. 안타깝죠.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면 6장은 없어진 거고요. 3장 남는 거죠. 근데 그 3장이 별 그렇게 쓸모가 없어요.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일단 수시는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논술은 고3, 실기는 예체능. 그러니까 제외를 할게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뭐 기술 쪽에 관심이 있어서 예체능이다 또는 체대를 체교 같은 거 원한다 그러면 따로 상담을 좀 요청하세요.
조금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수시에서는요 학생부 전형이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학생부 전형은 다시 교과 전형과 학종 종합, 학종이 종합이에요. 학종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교과 전형은요 말 그대로 내신 교과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핵심 내신 성적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겠죠. 3학년 1학기까지만이에요. 그러면 1학년 때 1학기, 2학기 총 4번의 시험, 2학년 때도 1학기, 2학기 4번의 시험, 3학년 1학기 2번의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는 반영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총 10번의 시험을 본 내신 평점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3학년 1학기를 마치면 그 평점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 지원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좀 다르거든요. 지방대하고 서울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그 서울권도 16개 대학을 기본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가고 싶어하고 다 원하는 그 대학들 16개 대학. 그러면 그 대학들은 요 교과 전형에서 어느 정도 성적대를 요구하느냐,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성적을 유지해야지 그 16개 대학이라는 걸 지원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략 2.5등급 이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2.5등급. 그럼 2.5등급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3학 1학기까지 모든 학교 시험에서 절반은 2등급, 절반은 3등급을 받았겠죠. 예를 들어서 2.5라고 한다면 2등급 절반, 3등급 절반을 받았다. 그러면 2.5등급이 되죠. 그럼 2.5등급 정도 되면 연대, 고대, 성균관대 이걸 지원할 수 있느냐? 지원할 수 있죠. 근데 지원해봤자 무조건 확률은 0이죠.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예. 2.5라는 건 서울의 16개 대학 중에서도 약간 낮은, 물론 어마어마하게 좋은 대학이지만 그 중에서 조금 낮은 대학들. 그러면 흔히 말하는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그 정도 수준이라면 2점대 초반에 있어야 돼요. 2.21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만약 1점대 후반에 있다 그러면 연고대가 되는 거고요. 1.5 이내에 있다 그러면 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기준점을 한 2.5 정도로 잡으면 될 겁니다. 2.5. 만약에 2등급, 3등급보다는 2등급 쪽이 더 많다. 그러면 2점대 초반으로 들어오겠죠. 1등급이 몇 개 더 있다. 그러면 2점대 정말 극초반이 되는 거고요. 1등급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1점대 후반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말이 쉽죠. 어마어마하게 힘든 겁니다. 1등급은 4%예요. 2등급이 11%고요. 만약에 300명이다. 우리 학교가 300명이다. 지금 현재 두르고가 한 270명 정도 되거든요. 한 300명 기준으로 잡았을 때 딱 1등부터 12등까지 1등급이죠. 1등급. 이제 11%까지니까 어떻게 돼요? 네. 4등급이니까 4, 30, 12명 13등부터 33등까지요. 33등까지가 2등급이죠. 전교 33등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2등급까지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반으로 얘기한다면 반에서 1, 2, 3등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한 학생인 겁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야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 이 교과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1학년 때 4.0을 내가 벗어났다. 뭐 4.0까지 갈 필요 없죠. 3.5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극상위권 아니지만 그래도 잘하는 편이다 라는 얘기는 들을걸요. 3등급 때. 자 근데 3.5다 라고 한다면 1학년을 마쳤는데 3.5다 그러면요 이미 16개 대학은요 끝난 겁니다. 2학년 때 어느 정도 좀 만회해 볼 수 없냐. 정말 열심히 해서 학생도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정말 피똥 싸게 공부할 마음이 있다. 이제 정신 차렸다. 진짜 2학년 공부하겠다. 그래도 안 될까요? 예, 안 돼요. 끝난 거예요. 이미 기회는 없는 겁니다. 만회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1학년 때 아무리 못해도 그래서 저는 양보해도 3.0은 넘지 마라. 3.0 안에만 있어라. 3등급 이내만 있어라. 그러면 2학년 때 정말 이악 물고 어떻게든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다. 3.0을 벗어나면 이건 내가 뭐 어떤 의지를 갖든 뭐하든 간에 이제 방법은 없죠. 그래서 이 수시 카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6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서울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상관없는데요. 지방에 가도 돼요. 국립대 같은 데 가도 돼요. 그렇다면 가지고 가야죠 또. 6장은 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을 얘기했을 때는 의미가 없죠. 6장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신이 우리 아이가 정말 열심히 해서 2점대 초반이다. 그러면 다 합격하느냐?
그 학교들은 모두 수능 최저를 요구하죠. 높습니다. 수능까지 맞춰봐. 우리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를 맞춰봐라. 만약에 1.0에 있다 한들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무조건 불합격이죠. 그러면 그래도 잘하는 학생인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추겠냐? 저기에 최저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예, 절반 이상이요. 50% 이상이 수능 최저 못 맞추고 있습니다. 상위권이잖아요. 근데 수능 최저를 제 학생들은요 절반 이상 못 맞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예, 그럼 왜 이러느냐? 내신과 수능은 별개예요. 고등학교는 수능을 준비해주지 않습니다. 어느 고등학교도요. 다시 말해서 그 학생은 내신만 정말 죽어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은 좋지만 수능은 준비한 적이 없고 수능 공부한 적이 많지 않다. 그러면 수능 최저 못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죠. 대략 모든 16개 대학을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에 지원하는 교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에요. 절반 이하도 없습니다. 거의 지원한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학종, 이 학종은요 깜깜이 전형이에요. 내가 떨어졌다면 왜 내가 떨어졌지? 난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학들은요. 교과는요 무조건 공개합니다. 따라서 납득이 돼요.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깜깜이 전형에 해당하는 학종은요 알 수가 없죠. 예. 그건 왜 공개 안 하느냐? 그건 특목고 자사고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걔네들을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쟤는 분명히 나보다 성적이 낮은데 제가 합격했다? 이미 이유가 있죠. 근데 그걸 공개하면 조금 문제가 되니까 아무도 공개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학종은 내신 당연히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그런데 2.5보다 조금 더 낮아도 되죠. 그러니까 3.0 안에 있으면 돼요. 3.0 그것도 학종도 3.0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등급 이내에는 있어야죠. 다시 말해서 23% 안에는 있어야 됩니다. 전교 23% 안에는 있어야지 학종에 지원할 자격이 부여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도 이거보다는 조금 낮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건 뭔데요? 비교까지. 생기부. 그 다음에 이 생기부를 바탕으로 모든 학종은요. 서울권은 면접을 가지고 있죠. 이 면접도 만만치가 않지만 아무튼 이건 나중 얘기고요. 일단 내신이 되고 그 다음에 비교과에 해당하는 생기부를 좀 관리하면 학종에 지원이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시간상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작년부터요. 작년부터 생기부에 기재되는 모든 내용이요. 전부 다 폐지됐습니다. 그냥 완벽하게 전체 다 폐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하물며 학교 이름까지도 학종에서는요. 블라인드 처리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학생이 어느 학교 출신이냐. 물론 이 입학사정관들은 다 알죠. 과거인지, 외고인지, 뭐 자사고인지, 일반고인지를 다 알 수 있지만 일단 학교는 알 수 없다는 거죠. 네, 공개를 안 하게 돼 있죠. 그러면 모든 게 폐지된 상태에서 지금 딱 하나 남은 게 세특기죠.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해당하는 요 세특이라는 생기부 내용만 남은 겁니다. 이것만 말씀드려도 거의 1시간이에요. 세특. 가볍게 빨리 말씀드리면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그 학생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정말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어차피 선생님들이 써주는 거예요. 맨날 자빠져 잔다. 맨날 존다. 생기부 예쁘게 안 써줍니다. 안 써줍니다. 예의 바르게 수업에 충실하고 이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도 했겠지만 수행평가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게 세특이에요. 모든 과목들이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수행평가를 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거기다 팁을 하나 더 드리면 무조건 빨리 학교가 아니라 과를 정하셔야 됩니다. 과. 그래서 그 생기부 내용을 그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과에 맞춰줘야 돼요. 맞춰야 되는 겁니다. 막연하시잖아요. 선생님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걸 전공하고 싶은데 이번에 수행평가를 요 학과에 좀 맞추고 싶다. 어떤 내용으로 좀 구체화시키면 될까요? 라고 조언을 해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들은요, 얘 약간 의지가 있네, 욕심이 있는 학생이네, 라고 생각해서 좀 도움을 주죠. 아무래도 귀찮아하지 않아요, 선생님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 학생들. 그렇게 해서 자기 전공하고자 하는 것과 수행평가를 이렇게 매치시키는 거죠. 그러면 생기부가 좋죠. 그런데요. 자, 내신이잖아요. 내신이 안 좋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4.0을 벗어났다고 칠게요. 4.0을 벗어났어요. 그런데 반대로 일반고에서 어이구 이 세특이요. 생기부가 엄청나게 화려하더라. 제가 한 수천 장을 본 것 같은데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명. 일반고에서요. 특목고 자사고 좀 다른데 뭔가 그 정도면 와 기적같이 볼 것 같은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느냐? 내신 좋은 애들이 생기부도 좋은 거죠. 연동된다고. 당연하겠죠. 선생님이 어차피 생기부 예쁘게 써줘요. 정말 잘 써줬습니다. 그래 봤자 안 되죠. 교과도 반영되는 거니까요. 어차피 떨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선생님이 굉장히 신경 써줘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써주는 거잖아요. 학생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써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써줘도 얘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내신이 안 좋으니까. 좋게 써줄 이유가 없죠. 평범한 생기부는 평범한.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이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예 교무회의 때 교장 교감이요. 전체 선생님들 다 모아놓고 각 반의 우수 학생들 선생님들 조금 신경 써주세요. 뭘 얘기하는 건데 뭘 신경 써요 선생님들이? 생기부 관리 하라는 얘기. 우수 학생들. 왜? 그 학생들이 우리 고등학교를 빛낸 학생이죠. 입결을 만들어주는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을 당연히 조금 더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중위권 학생들은 어차피 안 되는 건데 생기부를 아무리 잘 써준다 한들 내신에서 이미 학교에서 걸러버리는데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애쓸 필요가 없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비되는 건데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일부 상위권 학생들만 잘 써주는 겁니다. 따라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요. 고3이 되면 수시철이 되면 교과 일부, 학종 일부를 번갈아 가서 이게 섞죠. 하나에 몰빵하지 않아요. 너무 엄청난 내신 성적이다 그러면 교과에 몰빵하겠지만 이제 섞는 학생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학년 때 이미 수시는 끝났다 라고 하면 이제 상담 오기 시작하죠. 부모님들이 학원에 전화 옵니다. 어떻게 막 정신없어서 보내다 보니까 1년이 갔고 우리 아이의 내신 성적표를 보니 이미 서울의 주요 대학은 끝난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느냐. 정시, 어디서 들어보니까 정시가 있다던데 이쪽으로 돌리면 어떠냐 라고 학생들도 그렇고 얘기하는데 정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정시가 모집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45%나 돼요. 이게 55%고요. 그러니까 서울의 주요 대학에 수시로 뽑는 인원이 55%, 정시로 뽑는 인원이 거의 절반에 가깝잖아요. 45%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약간 유혹이 있죠. 어차피 저 수시는 안 되는 거니까. 세 장의 카드밖에 안 되겠지만 정시로 한번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 정시는 수능을 잘 보면 정규 꼴찌도 수능만 잘 보면 모든 대학에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단 서울대와 고대는요 내신을 20%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는 서울대와 고대 같은 경우는요 너희들 아무리 수능을 잘 봐도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아와도 어차피 내신이 안 좋다는 얘기는 20% 반영하니까요. 그럼 학교생활 안 한 거 아니냐. 어차피 학교에서는 수능을 준비 안 할 테니까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너는 학교 생활을 뭐 했냐. 그런 학생들은 아예 우리 학교에서 뽑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와 고대는 내신이 조금이라도 낮으면 수능이 좋아가 안 돼요. 근데 지금 현재는 딱 서울대와 고대 빼고는요 모든 대학은요 반영하지 않습니다. 내신 오로지 수능 100이에요. 수능 100. 수능만 잘 보면 되죠. 근데 모든 학원은요 딱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45% 많이 모집합니다. 그래서 정시반에 들어오셔서 정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2학년 때부터요. 1학년은 정시반이 없어요. 모든 대치동도 그렇고 2학년부터 정시 5인반 그 학생들 정시 파이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많습니다. 정시 5인반이죠. 2학년 때부터. 어차피 수시는 안 되고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가고 싶고 방법은 없잖아요. 하나밖에 남은 게 없으니까. 정시, 수능 딱 여기까지. 근데 여기에 숨어있는 의미를 학원에서는 얘기를 안 해줍니다. 왜? 정시 45%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45%라는 건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대학들,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들은요 20%밖에 안 돼요. 20%가 안 되는 학교들이 있고요. 이건 아예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누구나 가기를 원하는 그 대학 딱 정해놨죠. 16개. 거기는 무조건 정시에서는 40% 이상을 정시로 모집해라. 이건 법으로 강제예요. 강제. 예. 지방으로 얘기하면요 정시로 뽑는 인원은 거의 없습니다. 다 수시입니다. 거의 90%가 수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6개 대학만 정시 전형에서 45%예요. 그런데 매년 N수생, 재수생들은 10만 명이 넘었죠. 그 학생들은 99%가 정시를 노리는 학생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정시에 합격하는 학생들은 N수생들이에요. 재수생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걔네들 전형입니다. 45%는 맞지만 재학생이 들어가는 정시에서 합격하는 16개 대학에 합격하는 비율은요 20%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적지, 매우 적은 겁니다. 재수생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정시. 거기까지 이제 얘기를 안 해주죠. 제일 좋은 건 수시 내신입니다. 내신. 그리고 이것도 맞죠? 이건 내신이고 이거는 수능인데 뭐가 더 어렵느냐? 정시가 더 어렵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데 더 어려운 공부를 하겠다? 이것도 좀 약간 모순이고요. 수시에서 어떻게든 승부를 걸어줘야 되는 겁니다. 일단 아직 뚜껑도 열기 전 학생들입니다. 한번 시작해 봐야죠. 그리고 무조건 1학년 게 가장 어렵습니다. 2학년부터는요. 어차피 1학년 때 이미 많이 걸렸어요. 2학년 때는 그 걸는 애들만 변별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3학년은 내신하고 할 게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1학년이 어느 고등학교나 1학년 내신이 가장 어려운 거죠. 항상 1학년이 어렵습니다. 모든 거에서. 근데 반대로 가장 어려운 1학년 시험인데 가장 공부를 안 하는 학년도 1학년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죠. 딱 중3까지는 저는 무조건 아메바들이라고 그래요. 무슨 이성이 있냐 얘네들이.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그래도 수험생이 되고 이성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 아메바를 벗어나지 못한 학생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라죠. 중학교 때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고등학교 시험은요 등급제이기 때문에 비율로 끊어줘야 됩니다. 무조건 끊어야 돼요. 그러면 학생들 변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한 줄로 줄 세우는 건데 동점자를 최대한 적게 만드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죠. 어렵게 되는 거죠.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도 두루고가 타 학교에 비해서 일단 뭐 그래봤자지만요. 네. 아무튼 뭐 상대적으로 내신이 타 학교에 비해서 조금은 좀 편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편하면 나만 편해요? 다른 애들은 뭐 어려워요? 나는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쉽긴 하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점이 뭐냐면요. 0.1, 0.2 내신 요 차이로 등급이 갈리죠. 억울하죠. 어떤 학생은 0.1 때문에 내가 좋을 수도 있지만 0.1 차이로 내가 2등급이 돼버리면 3등급이 돼버리면 그건 억울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학교는 그래도 몇 점 차가 나야지 등급이 벌어지는데 예년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올해. 하지만 예년 보면 미세한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경우가 많은 게 두루고잖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은 아무것도 땀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무조건 노력하면요 성적이 나옵니다. 제가 현장에서 30년 동안 목격한 부분인데 노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천재도 절대 못 이깁니다. 무조건 선생님들이 지시한 대로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물론 엄청난 노력한 학생들이 힘들겠죠. 진짜 힘든 겁니다. 그것만 해준다면 성적은 무조건 나옵니다. 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보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거를 주위에 잘 모르시는 그 주위 사람들한테 소문으로 귀동냥으로 들으시지 마시고요. 학원에 무조건 문의를 주세요. 두루고의 경향이든 뭐 상관없어요. 입시 경향이든 그러면 상담을 남겨놓으시면 제가 궁금한 점을 몽땅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사실 이 입시 제도, 전략, 정보 이런 부분만 가지고도 2시간은 해야 됩니다. 근데 설명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오늘 이 내신 전략 설명에는 아주 핵심으로 이렇게 축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지금 저희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면 그 별지에 보면 상담 신청서가 있어요. 그걸 작성해서 일단 끝나고 나가실 때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개별 상담을 해드리는데 저희가 입시 전략 연구소가 상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니까 그걸 좀 작성해가지고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는 것도 가름을 이렇게 할게요. 이어서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교과별로 나오셔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가 수학은
두르고 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별로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레이드별로 저희들이 나눠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학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학교별 준비를 각자 선생님들이 해주시고, 국어나 영어는 교과서가 다르고 이 저 자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반별, 그러니까 학교별 반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두르고 반, 어떤 선생님, 국어 두르고 반, 어떤 선생님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이 그런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수학부터 두르고, 수학은 경향이 어떻고 어떻게 대비하는 것인가, 우리 저 배익정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배익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남원고 국어원 수학과 배익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첫 페이지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이고요. 일단 저는 유튜브 채널 따로 이제 RK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익정 선생님이라고 해서 운영 중이니까 제가 운영 중인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수업하는지 보시면은 뭐 간단하게 어떻게 수업되는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블로그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수업에 대한 정보 아니면은 뭐 제가 하고 있는 수업 자체에 대한 학습 이런 부분들 뭐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찾아보시면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에는 평소에 이제 그런 방학 특강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일반적인 개념 설명 수업이나 뭐 기본적인 문제풀이 정도의 수업들은 영상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시험 대비 때는 이제 저만의 노하우나 뭐 교수님만의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는 사실 안 찍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3학년은 194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1학년이 310명까지 올라가면서 학생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게 저도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두르고가 뭐 인원이 점점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두르고가 사실 시험이 되게 쉽다는 인식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한 2년 전만 해도. 지금 현재 3학년들이 1학년인 시절만 해도 두르고 싶으면 쉬워.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풀릴 때 기출문제를 사실 수학은 학교별로 구분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르고 학생한테 아는고 걸 풀리기도 하고 아는고 학생한테 양지고 걸 풀리기도 하는 식으로 다양하게 풀리는데, 그때 두르고 거를 풀릴 때마다 제가 항상 애들한테 해주던 얘기는 두르고 시험지는 쉬우니까 였어요. 근데 이게 작년, 재작년쯤을 기준으로 해서 두르고가 많이 시험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뭐 인원이 늘어난 건지 또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고 있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두르고가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났고, 이게 인원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은 뭐 장점은 있죠. 1학년이 지금 1등을 보시면은 2학년에 비해서 1등급 수가 갑자기 확 늘어났죠. 13명, 14명 정도. 1등급의 인원이 10명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사실 좀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등급을 한번 두고 나면은 요즘 세종고인데 세종고 전반적인 얘기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 해밀고 같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던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200명 중반 또는 300명까지 넘어가 버려가지고 1등급 학생들이 뭐 10몇 명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수학은 한 번 1등급을 받아놓으면 사실 그 학생들이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거는 두르고도 마찬가지고 아른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통 예비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시험 공부를 시킬 때 저희는 항상 2등급 안정권을 목표로 이제 공부하자. 물론 뭐 그 선행이 많이 안 됐다던가 또는 학생들이 수학을 되게 싫어하는 학생 뭐 이런 친구들은 좀 많이 어렵기는 한데, 좀 중상위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 좀 눈에 여전히 빠른 친구들, 이런 학생들 대상으로 무조건 2등급까지 가두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4등급권 학생을 보면은 124명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2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90명을 앞질러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120등 정도라고 치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학생들을 앞질러야 되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너무 이제 진 빠지는 거죠. 내가 70등 올랐지만 여전히 4등급, 아니 3등급, 2등급까지는 가지도 못했어요. 뭐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좀 처음에 등급을 많이 높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물론 인원이 많은 것 자체가 아까 앞에 양지고를 말씀드리면서도 그때 어머니들한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원이 많아지는 것 자체는 그게 장점은 강해요. 왜냐면은 이게 학생들이 적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해밀고를 말씀을 드리면 한 학년에 9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1등급이라고 하면은 4명입니다. 그럼 4명인데 얘가 5등만 돼도 바로 2등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4등과 5등의 차이는 1점, 2점. 그러니까 한 문제 가지고 실수 하나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등급이 너무 확 달라지다 보니까
실제로 해밀고 학생 제가 재작년에 가르쳤던 친구 원래 2등급 정도는 받던 친구인데 실수 2개인가 하는 바람에 바로 4등급까지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진 않으니까 두르고는 점점 그런 면에서는 괜찮아지기는 한데 그래도 좀 또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질러 가기 위해서는 사실 좀 많이 힘이 빠질 수 있다.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르고는 좀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이제 과학 중점반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2학년 때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 과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3학년 때는 이제 기하와 미적분을 선택을 시킵니다. 여기서는 물론 이제 문과 쪽으로 진행하는 친구들, 즉 과학 중점반이 아닌 친구들은 3학년 때 확통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지금은 기하와 미적분을 하는 친구들은 2학년 때 확통을 하는데 이거는 혹시 이제 이과 쪽 진학을 생각을 하고 계신 어머니 아버님들께서는 좀 참고해 두셔야 될 게 저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은 수학 하의 마지막에 있는 경우의 수라는 단어 그거랑 그대로 연결이 이어서 되거든요. 내용도 똑같고 문제 푸는 방식도 똑같고 그 옛날에는 이제 확률과 통계가 그걸 합해가지고 확률과 통계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중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수학 하의 마지막에 있는 경우의 수 또는 뭐 학생들은 알겠지만 중2 때 배우는 그런 경우의 수 또는 중3 때 배우는 확률 걔네들에 대한 좀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서 수학하 마지막 부분을 하면서 이 학생이 내 아이가 만약에 자신 있어 한다 그러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식이라는 것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과학 중점반으로 가는 많은 학생들 중에 사실은 확률과 통계가 이게 문과 친구들보다 이과 친구들이 사실은 많이 불리해요. 물론 수학적인 지식 자체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뭐 이과 애들이 많이 등급이 높기는 했었는데 예전에 공생과목 시절에도 많은 문과 학생들이 치고 올라왔던 게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기 과학 중점반에서 나 기하 할 거야, 미적분 할 거야 하는 친구들 중에 확률과 통계를 사실 어려워하는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만약에 장점을 보인다면 선택하는 게 훨씬 다른 과목 선택하는 것보다 좋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기준으로 두르고 시험 같은 경우는 객관식 19문제, 서술형으로 3문제 나왔습니다. 총 22문제,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학교들이 보통 22문제에서 23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참고를 해두셔야 될 거는 뭐 교과서 변형은 사실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두르고 같은 경우는 사실 학습지가 너무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학원에서는 따로 학생들한테 학습지 가져와 이거 풀어봐 어떻게 풀었니 설명해주거나 이런 걸 진행 안 합니다. 학습지 자체의 난이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그래서 뭐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그래서 참고해둘 부분은 바로 여기 모의고사랑 외부 교재 부분인데 모의고사 비중이 예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2, 3년 전 좀 쉬웠던 시절만 해도 사실 두르고는 모의고사 한두 문제 낼까 말까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의 4문제, 5문제 작년 기준으로 이제 4문제에서 5문제 저는 일단 4문제를 찾았고요. 한 문제가 더 모의고사 느낌이 나기는 한데 이게 몇 년도 몇 건지를 도저히 모르겠어가지고 4문제에서 5문제라고 해둔 거고요. 그 문제들 중에 좀 참고를 해둬야 될 부분이 2022년 6월 그리고 2020년 6월, 2017년 6월 학력평가에서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출제가 되기는 하는데 이 중에서 22년 6월 문제가 2문제가 나왔었는데 그중 한 문제가 30번 킬러 문제였어요. 이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죠. 30번이라고 하면 정답률 막 전국 기준으로 4%에서 2% 정도 되는 그 문제를 두르고에서 처음으로 냈었어요. 원래는 아름고 말고는 사실 킬러 문제를 잘 안 내는 편이었는데 두르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년 전부터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작년에는 30번 문제가 갑자기 좀 시험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좀 조심시켜야 될 것 같고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도 이제는 슬슬 연습해야 된다라고 계속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있고요. 저 부분도.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학생들은 많이 알 거예요. 어머니들께서도 아실 거고 일품이나 블랙라벨 문제가 역시 아름고에서만 보통 한 2문제 정도, 1문제 정도 나오던 게 작년에 또 두르고에서 일품에서 최고난도 문제 중 하나가 고난도 문제 중 하나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최고난도 문제는 모의고사에서 내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냥 중난도, 고난도 그 사이쯤 되는 문제로 하나를 냈던 것 같은데 뭐 그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아마 두르고에서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좀 어려운 문제 일품이나 금융라벨 또는 모의고사 킬러까지 좀 그런 문제들을 공부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작년에 시험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분석했던 내용들인데 학습지가 나오긴 나오고 꽤나 비중이 높은 편이기는 해요. 절대로 학습지를 내는 학교들이 비중을 적게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의존도가 굉장히 낮은 문제, 즉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제, 그냥 뭐 쌤만 풀어도 볼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뭐 마플 시너지만 풀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 학습지 자체의 난이도가 워낙 낮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 자체는 크게 의미를 부여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 해석이라던가 또는 앞단원과의 연계되는 그런 응용형 문제들이 비중이 많이 높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러 문제, 모의고사의 필러 문항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섞여 나오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말씀드리자면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 종합이기는 합니다. 예전에 이제 쉬웠던 두르고 시험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되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두르고가 쉬웠다라는 얘기를 혹시 어머니들께서 들으셨다면은 그건 이제 버리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평소에도 계속해서 응용한 문제를 준비시키고 그리고 교재 자체의 난이도도 그냥 RPM에서 끝내고 센에서 끝내지 마시고 절대로 마플 시너지나 내신고쟁이 같은 거 특히 내신고쟁이 정도 수준까지는 가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 아이가 1등급에서 3등급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나고 난 뒤면은 이제 확실해지겠죠. 등급이 지금은 현재는 등급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정도 친구라면은 아무리 못해도 마플 시너지나 내신고쟁이 같은 그 정도의 중난도 이상의 문제집들을 반드시 풀리면서 연습을 계속 시켜야 되고 평소에 모의고사도 계속해서 좀 풀리는 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관연도 특히 뭐 한 2년에서 3년 정도 전까지 모의고사는 한 킬러, 중킬러급 문제 그것만 몇 개 모으면 몇 문제 안 되니까 그 정도는 한 번씩 풀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 4등급 또는 그 이하의 중위권 또는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걔네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우리 애가 뭐 지금 현재 6등급이니까 뭐 4등급을 받으려면 교과서 수준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두르고나 아는거에서는 통하지 않는 내용이고 뭐 그런 내용들은 저기 뭐 좀 더 쉬운 학교들 수학 시험이 좀 쉬운 학교들은 교과서만 준비해도 70점, 80점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두르고는 기본적으로 좀 응용형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시간을 많이 쓰게끔 하고 있는 걸로 점점 바뀌고 있다 보니까 아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있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집을 풀어야 시간 분배 자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두르고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시간 분배를 해야 되니까 실력 높은 문제를 빠르게 푸는 식으로 좀 더 많이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뭐 3, 4등급 이하 학생들은 이제 빠르게 확인을 하면서 뭐 모든 걸 다 풀자 뭐 100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아니니까 그런 친구들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를 구분을 지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빠르게 맞추고 그래서 최소 80점은 이제 확보를 해놓고 나머지 문제는 과감하게 버리는 식으로 즉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를 구분시키는 것 자체도 능력이니까 그런 연습으로 좀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저 시간 없어서 서술형 3개 못 풀었어요. 6개 못 풀었어요. 뭐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서술형이 기본적으로 매주면 5.6점입니다. 어머니. 객관식들이 4점 정도라면 서술형은 6점이고 그 풀이를 뭐 한 2줄, 3줄만 써놔도 2점, 3점씩은 주는 게 서술형이니까 거기까지 뭐 무조건 푸는 식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객관식에서 너무 오래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내가 못 푸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너뛰고 서술형 1, 2, 3번 정도는 풀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두르고 수학 시험에 대해서는 설명을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두르고 또는 뭐 수학 공부에 대해서 질문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수학은 문제 없겠죠?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세종시 일반 고등학교들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내신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매우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치열하냐면 과거에는 모의고사 2등급만 맞아도 내신 1등급으로 공부 심리학교 봤어요. 근데 지금 모의고사 2등급을 맞아도 1등급을 맞아도 내신 2등급이 보장이 안 됩니다. 각 학교마다 신입생을 받으면 4월, 5월 첫 중간고사에 선생님들이 난이도 조절 때문에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자칫하면은 만점이 너무 많이 나와서 기말고사에서 형편없는 평균 점수를 낼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변별을 위한 그런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지금 뭐 보통 동통고등학교가 최근에 중간고사에서 만점이 36명이 나왔어요. 뭐 학교가 발칵 뒤집히죠.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에서 평균 점수 34점으로 깨끗하게 그렇게 평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다. 그래서 두르고도 쉽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 구운고등학교가 수년 전까지만 해도 구운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으면 학부모들이 집안에 우환이 생겼습니다. 뭐 심각했죠. 바로 전학을 어떻게 가느냐 이랬었는데 그게 수년 전에 내신 따기 좋은 학교가 어디냐 해가지고 구운고가 소문이 나니까 전부 그쪽으로 몰린 거예요. 그때 지역인재 선발 전형이 확대되는 시점이죠. 그게 작년도 졸업생들 얘기예요. 작년도 졸업생들. 그때 구운고에 난다 긴다 하는 애들이 다 모인 거예요. 가보니까 세종의 별들이 그렇게 다 모였죠. 세종시 명문고등학교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입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운고는 굉장히 내신이 치열하죠. 두르고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쉬웠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단단히 대비를 해드릴 거다. 영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정인 선생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중앙국에서 두르고 아름고 담당하고 있는 정인 강사입니다. 두르고 내신 혹시 영어 어떻다고 좀 들어보셨을까요? 못 들어보셨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평균이 항상 3, 40점대예요. 쉬웠다 하면 50점. 예, 네, 차례차례 좀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는 잠깐 제 자랑입니다. 저희 소개이자 저의 자랑인데 일단 저희 강남한국학원에서 두르고 강의를 듣게 되는 아이들은 일단 적중 모의고사를 만들어줘요. 적중 모의고사는 시험 바로 전날에 직전 보강 때 푸는 문제인데요. 순수 100%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한 80문제 정도를 풀려요. 두르고 시험 범위가 많아서 한 80문제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상당히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자료이기도 하고 그다음 올인원은 저희가 평소에 연습하는 과제로 나가는 수업 자료인데요. 여기에는 두르고가 진짜 어려운 게 어휘가 되게 까다로워요. 어법도 까다롭고. 그래서 어휘가 일반적인 다른 내신에서 나오지 않는 어휘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라 잘 집어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근데 제가 두르고 어휘는 좀 상당히 잘 찍는 편이라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뒤에도 첨부가 돼 있고 이따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뭐 이거는 설명이고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게 지금 요 학생 이제 두르고 수강생인데요. 6개월 만에 전교 1등 했다 그러면 1등급에서 1등 된 거 아니야? 뭐 하실 수도 있는데 1학년 내내 3등급이었던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1학년 겨울방학 때 학원에 들어와서 2학년 1학기 때는 1등급을 맞았고 2학년 2학기 때 전교 1등을 했습니다. 두르고는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조금 된다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적 올리기는 쉬워요. 다만 조건은 기본적 영어 실력이 아주 중요한 학교예요. 자, 왜 그러냐? 이제부터 유형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두르고 시험 제일 중요한 거 1번입니다. 객관적 영어 실력을 매우 많이 요구하는 학교예요. 성실함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영어 실력이 기본적으로 좀 부족하다. 방학 때 빨리 메꿔놔야 돼요. 절대로 단기적으로 그냥 시험 공부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답답하신 게 너 왜 이렇게 학원 다니는데 성적이 안 나오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평소에는 우리가 학기 중에는 내신 공부하기 바빠요.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간이 없어요. 특히나 어휘가 매우 어려운데 어휘라는 거는 일주일 만에 되지 않죠. 근데 저희가 학기 중에는 중간고사 끝나고 일주일 뒤에 기말고사 대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학이 아주 중요한 학교예요. 자, 다 이제 1번으로 결국엔 직결됩니다, 어머님들. 자, 2번. 문법이 까다롭고 중요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 학교들은 문법 포인트가 보입니다. 다 집어줄 수 있어요. 보기가 5개면 최소 4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근데 두르고는 그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 왜 그러냐면 지문에서 원래 나온 문장이 아니고 문장 자체를 다 바꿔버려요. 그럼 없던 문법이 새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뭘 묻는 거냐? 너 기본적으로 이 문장 뜯어서 문법 맞출 수 있니? 그걸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법 개념 정리 필수고요. 구문 독해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 난이도가 타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휘 문제뿐 아니라 뭐가 문제냐?
일단 제목이건 주제건 추론 문제건 내용 일치 문제건 선택지를 읽을 수 있으면 답을 고를 건데 아이들이 수업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아, 한국어로는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지. 근데 선택지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답을 못 고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왜? 어휘가 너무 어려워요. 자, 그래서 방학 때 단어 암기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조금 말씀드리기 저도 불편합니다. 자, 선택지가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 좀 냉정하게 말하면 문해력이 약하다. 나는 좀 머리 회전이 빠르지 않고 사고가 굳어있다 하는 학생들은 답 맞추기 정말 어려워요. 자, 우리가 이 지문을 배웠을 때 아, 이 주제는 이걸 거야 라고 머릿속에 한 가지를 생각을 하죠. 자, 근데 그렇게 딱 직관적으로 내지 않아요. 이 말을 다양하게 바꿔서 냈을 때도 너네가 비유 표현, 함의 표현 다 이해해서 고를 수 있니를 물어봐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모의고사, 즉 문해력을 갖고 논리력을 갖고 풀어나갈 수 있는 실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은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네, 점수가 안 나와요. 이것도 뭐와 관련됐습니까? 1번과 6번과 관련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시험 범위도 많아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타학교는 외부 지문이 즉 모의고사와 부교재를 합쳤을 때 한 25, 6개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적은 학교는 20개 초반이에요. 자, 근데 두르고는 평균 36지문이에요. 시험 기간 내내 시험 범위만 하기도 벅찬 학교예요. 네, 그래서 두르고는 영어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형별로 하나씩 조금 보여드리면서 조금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두르고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이 요약문이에요. 자, 그런데 타학교와는 또 달라요. 자, 일단 요약문이 보통 2개 정도 나오고요. 많이 나오는 시험에서 4개까지 나왔었어요. 그리고 2학년 선생님들께서는 이번에 두르고 작년에는 1학년은 서술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2학년은 있었어요. 자, 근데 2학년에서는 이거를 단답형으로도 많이 내십니다. 그래서 요약문은 꼭 필요한 유형인데, 자, 문제는 뭐냐?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뭐 그 배부된 것을 유인물을 좀 보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른 학교들은 이렇게 요약문이 나오면 어휘를 2개 정도를 넣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 1번, 2번 똑같이 나옵니다. 3, 4번 똑같이 나오죠. 근데 여긴 다 달라요. 두르고는 이렇게 어휘를 많이 물어봐요. 네.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중에서 하나라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게 답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동반어와 대비가 돼야 됩니다. 저희 올인원에는 동의어를 하나만 넣지 않고 동반어를 아주 많이 넣어주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대비는 가능한 부분이에요. 자, 글에 대한 이해를 묻는 동시에 어휘력까지 요구하는 거죠. 자, 이 요약문을 읽어낼 줄도 알아야 돼요. 얘가 해석이 되고 빈칸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까지 찾을 수 있어야 되고 플러스로 어휘력까지 요구하는 문제. 어렵죠. 자, 그다음 특징 유형 중에 하나가 빈칸 추론인데요. 빈칸 추론 자체는 특이하지 않아요. 어느 학교나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근데 두르고의 특징은 뭐냐? 두르고는 주제, 제목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요. 어떤 시험에서는 주제 문제, 제목 문제가 합해서 8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주제 제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인데 그래서 빈칸 추론도 주제가 들어가는 부분을 많이 냅니다. 자, 근데 함정은 뭐냐? 예를 들어 여기 앞에 is가 있었으면 시험 문제에선 부정어를 넣는다거나 해서 원래 아이들이 기억했던 거와 반대 내용을 고르게끔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조금 읽어내고 추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택지에 있는 어휘들도 마찬가지로 까다롭고 조금 아이들이 생소한 구문 표현 같은 걸 많이 내세요. 여기서도 by no means 같은 거 아이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전혀 뭔가 아닌이란 뜻인데 조금 어려운 편이긴 해요. 그래서 두르고 정말 어휘 구문 아주 중요한 학교예요. 그냥 어휘 문제 때문에 문법 문제 때문에 알아야 돼요가 아니고 모든 시험 유형에서 다 그걸 중요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휘 문제. 4개에서 6개 정도 출제가 문제. 이거는 말 그대로 딱 어휘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대부분 어휘 타학교 시험이라면 제가 한 3개는 못해도 맞춥니다. 근데 두르고는 항상 2-3개가 빠지더라고요. 왜 그러냐? 기존의 문장 구조를 싹 바꾸거나요. 없던 문장을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밑줄을 쳐놓고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배웠던 지문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영어 실력을 또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동반이어 학습은 좀 부족하고요. 문장을 해석하고 맥락도 알 수 있으면서, 즉 글의 흐름 파악하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너 이거 단어 맞출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따학교보다 모르는 거죠.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어휘 문제인데요. 얘도 정말 어려운 난이도입니다. 왜 그러냐? 화학교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 골라봐 이렇게 내요. 슬래시로 해서.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어휘가. 그러니까 저 중에 하나만 모르는 게 나와도 애들은 저게 답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어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답을 막 헷갈려요. 이걸 고를까 저걸 고를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유형이고, 자, 100점 3.7점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저 3.7점을 위해서 아이들이 정말 피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정말 어려워요. 자, 근데 이런 유형도 올인원에서는 다양한 동반이어를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이들 커버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중에서 15개 중에 10개 정도는 다 나왔던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어법 문제인데요. 부르고 어법 어렵기로 유명하죠. 자, 4-5개가 출제됩니다. 평균적으로. 자, 근데 왜 어렵냐? 그냥 배웠던 지문에서 자 쉽게 변형. 이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문장 구조를 싹 바꿔놔요. 그래서 처음 본 문법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배웠던 문법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신 기간에 지문을 뜯어서 하는 걸로는 부족하고 본인의 객관적인 문법 실력까지도 조금 필요한 학교입니다. 네, 어렵죠? 자, 그래서 꼼꼼하게 분석해서 변형 포인트 최대한 강사가 잡아줘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본인의 기본적인 실력이 좀 된다? 그럼 맞출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기존생들 중에서 문법 문제 5개 나오면 최소 3개는 다 맞춰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불가 영역은 아니고요. 꼼꼼하게 분석하고 변형될 수 있는 것까지 예상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절대 암기한 대로 풀면 망하는 학교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대비할까? 일단 꼼꼼한 지문 분석 당연히 필수겠죠. 자, 왜 그럴까요? 계속 패러프레이징을 해요. 문장을 바꾼다는 뜻이죠. 똑같은 내용이지만 어떻게 말해도 이해할 수 있게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이 아주 중요한 학교입니다. 타 학교처럼 예를 들어 아름고처럼 추론 문제가 굉장히 어렵거나 내용 일지가 꼼꼼하진 않아요. 그런 편은 잘 안 냅니다. 그런 것들은. 다만 빈칸 추론, 주제, 제목 상당히 쉬워 보이는 문제 유형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꿔서 내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 때문에 심도 있는 강의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어휘 어법 변형 필수. 요거는 아까 문제 유형 보여드려서 아시겠죠? 왜 그런지. 어휘도 많이 바뀌고요. 여러 가지 어휘를 한꺼번에 보게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어휘력이 풍부해야 합니다. 자, 근데 그건 단기간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에서 최대한 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학원에서. 자, 그리고 변형 대비 필수죠. 문법 변형되는 거야. 당연히 다른 학교에서도 변형이 돼요. 하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서 이게 구조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여기 뭐 들어가는지 알 수 있겠니까지 찝어줘야 합니다. 내실 때. 네, 그렇게 수업을 안 한다면 두르고는 힘들어요. 실제로 이 주변 학원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선생님 두르고 수업 도대체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신 적도 있어요. 두르고는 내신하기 까다로워요.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자, 그 다음에 방학 동안 해야 될 거 간단하게 한 줄로 말씀드리면 기본 영어 실력 키워라.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 입니다. 그리고는요, 단어도 외울 수 있는 최대한 많이 외우셔야 되고요, 아이들이. 그 다음 문법 개념 정리 필수로 되고 고등부 진학하셔야 됩니다. 네, 아주 중요한 학교예요. 그래서 내신 때 이제 드리는 자료 중에 하나 이제 올인원 샘플로 제가 첨부를 해드렸어요. 부교재입니다. 얘네가 들어갔던 부교재인데 이렇게 동의어 여러 개 내고요. 이 동의어 같은 경우는 문제 유형마다도 제가 내는 게 달라요. 얘는 어법 문제로는 안 나오겠다. 하지만 제목, 주제 또는 추론 문제에서 다뤄야 하는 키워드다. 그러면 이렇게 동의어로 내고요. 여러 가지로 바뀌어도 알 수 있게끔. 자, 그 다음에 어법 문제 자체로 나올 수 있겠다. 동반이어 여러 개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도 계속 바꿔서 내요. 단순히 야 위치 쓸래 왔을래로는 두르고는 커버 안 됩니다. 얘를 분사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그것까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약문 같이 두루가 좋아하는 유형. 얘는 요약문으로 나올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은 또 이렇게 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로 저희는 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르고는 조금 영어가 힘들지만 기본적인 실력 잘 갈고 닦아서 넘어오면 자료의 도움으로 성적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학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수업 언제부터 시작해요? 저희 지금 이제 정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정규 때 지금 내신 시뮬레이션을 저희 아이들은 하고 있어요. 이제 3월달 아이들이 첫 내신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이 고등부를 처음 가면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중등부랑 너무 달라서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지금 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받으면 2월 두르고 내신만 3월부터. 2월 달에 오구나. 2월 달에는 이제 통합해서 예비고 반으로 지금 내신 시험을 들어가고 있어요. 네. 작년 기준에 1등급 컷이 점수가 그거 중요한데요. 작년 좀 특이했어요. 자, 작년은 왜 특이했냐면 두르고에 최상위권 애들이 유독 모였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영어가 어땠냐면 시험이 쉽든 어렵든 한두 개밖에 안 틀리는 거예요. 애들이 최상위 애들이. 걔네가 한 10명이 됐어요. 그래서 1등급으로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그때는 항상 시험이 쉬워도 어려워도 1등급 컷이 93점 정도였어요. 근데 재작년 평균적으로 생각해보면 재작년이랑 재재작년 생각해보면요 80점 후반 정도. 네. 근데 두르고가 그래도 과학 중심 학교라 그런지 잘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저희가 막 기피 학교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시험이 좀 어렵다 그래서 그 1등급 컷이 엄청 낮은 학교는 아니에요. 근데 평균 점수는 낮아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어요? 영어도 이제 자신 있죠, 그죠? 아니야. 자, 이제 어쨌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종의 입시 교육 현장의 변화는 굉장히 급격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도를 생각하면 오산일 수가 있다 이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아릉고나 중충고나 양주고는 이미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나 있어요. 늘 어려워. 그러니까 아릉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3, 4년 전부터 이미 어려워졌었어요. 그래서 3, 4년 전부터 아릉고는 이제 수도권에 가서 선생님들이 동료들하고 문제 가지고 상의를 하면 이거 외국어 고등학교일 거냐 이 정도로 이제 얘기가 됐었어요. 근데 그게 그 이전에는 아릉고도 뭐 정말 형편없었죠. 우리 선생님들이 다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세종시 일반 고등학교 거 문제를 가져가서 협의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꺼내놓고 얘기하기가 좀 쑥스러운 부분도 있었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 굉장히 급격하다. 그래서 두르고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조금 늦어졌을 뿐이지 이제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1등급은 4%만 줘야 되잖아요. 근데 만점이 그 인원을 넘어버리면 안 되니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들이 자꾸 변별을 위해서 난이도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잘하는 애들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이 한 해 하나 급격하게 두르고 같은 경우는 특히 빠르게 지금 급격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미 어려워졌던 것들은 이미 그 수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두르고다 이런 데들은 급격하게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작년을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단단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어서 이제 국어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안의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국어 담당하고 있는 안희원입니다. 최근 이제 국어 시험의 경향과 그리고 이 경향에 맞춰서 내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수능만 해도 계속해서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독서보다는 문학에서 고난도 문제가 많이 출제됐어요. 그러면 이제 경향에 맞춰서 학교 선생님들도 모의고사나 수능의 형식을 빌려서 문제를 변형할 때 난도를 맞출 거예요. 근데 이제 독서는 사실은 난도를 높이지 않아도 아이들이 어려워합니다. 문학은 한번 어렵게 만들면 정말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부해야 하는 양이 방대해질 수 있고 개념어 학습에 있어서 생각보다 엄청난 시간이 소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학교의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한번
유형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시험 특징을 보면 보기가 주어지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요. 보시면 여기 보기를 통한 해석 문제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허생전이라는 작품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박지원이라는 작가에 대한 설명을 주고 있어요. 물론 교과서에 박지원이라는 작가에 대한 설명 어느 정도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지에 나오는 용어들을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결론은 어휘력이 되게 중요해졌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1번 선택지에 보면 문학양반, 이건 당시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단어들이지만 여기 보면 2번에 내전, 내석, 그리고 세 번째 시사상책, 그리고 네 번째에 나오는 계급주의,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당시의 사회 배경과 작품을 같이 이해하는 작품인데 거기에 선택지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용어 혹은 역사 관련된 용어를 조금씩 집어넣으면 아이들이 좀 헷갈려요. 그러면 보기를 통한 해석이 더욱 까다로워지겠죠. 그래서 평소에 어휘력과 고전 관련된 어휘력들을 충분히 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2번을 보면 이제 현대시에 대한 보기 문제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감상적 낭만주의 혹은 이미지즘, 주지주의 이런 어려운 용어가 나와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른다면 사실은 보기 해석이 정확히 되지 않을 거예요. 보기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보기를 바탕으로 시를 해석해야 되는 선택지도 해석이 어렵겠죠. 그래서 문학에 대한 개념 용어를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요 두루브 학교에서 이제 출제되는 유형 중 특징 중 하나가 문학의 갈래상의 특징, 형식적 특징을 꼭 물어보거든요. 고전시의 특징은 어떠한가, 탈춤, 악자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반드시 문학사의 흐름에 따른 개념도 어느 정도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조건이 까다로운 서술형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문법 문제에 대한 서술형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조건이 총 3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밑줄 친 부분을 화제의 현재 관점에서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간접 이행 부분을 바꿀 것. 그래서 문법 요소 문제인데 인용에 표현된 문장을 시제도 바꾸고 높이도 바꾸고 그리고 주어도 바꾸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이 조건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세 번째 조건에 나 문장 전체를 쓸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서술을 할 땐 왜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지를 단계적으로 서술하면서 완전한 문장 형태로 종결을 지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잘 못하는 게 문장 형태로 종결 짓는겁니다. 뭐뭐함, 뭐뭐임 이렇게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강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문법 용어를 숙지하고 평소에 이것을 바꿔보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에서 4형식, 5형식 바꾸는 문장 연습하듯이 국어에서도 지금 언니가 얘기했는데 엄마가 얘기하는 시점으로 바꾼다면 어떨까? 그리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의 시점으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9번 문제 보면 피동 표현에 대한 설명, 보기 조건이 나와 있죠. 여기서도 조건이 3개나 나와 있죠. 이 조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피동과 능동에 대한 이해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 문장이 각각 피동문인지 능동문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여기 조건에 보면 자 다른 문법 요소는 바꾸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 문법 요소가 도대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문법 요소에는 시제도 있고 높임도 있고 능동도 있고 피동도 있는데 그게 다 한 단원에 들어가는 범위예요. 특히나 이건 아이들이 엄청 어려워하는 문법 파트이기 때문에 미리 좀 선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기 그리고 문장 관련된 문법 문제는 수능에 출제된 문장 형식을 내용만 조금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문법은 기출 문제를 미리 선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형도 익히고 그리고 선택지에 나오는 용어도 함께 있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대비를 위해서는 문법 개념 그리고 문법은 사실은 예시를 통해서 학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화에서도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학습할 때 각각의 문장 유형을 패턴을 암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예습, 그러한 연습을 할 필요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작품과 연계되는 작품 이렇게 작품이 있는데, 자 여기 보기 1과 보기 2가 나와 있고, 아까 출제했던 허생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 보기 2에 공산탈출이라는 다른 작품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조선시대에 창작된 작품인데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내용을 그 자리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작품을 미리 선행하고 가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예측하지 않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1학년 시험에도 EBS 수능 특강에 나오는 작품을 수록한다든지 고3에 나왔던 작품들을 수록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은 해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내용을 파악하는 독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여기 보면 선택지에 용어가 꽤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적자 이런 말들. 그래서 이게 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자, 이런 걸 학습하려면 결국에는 교과서 수록 작품, 연기 작품, 개념어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개념어 학습이라는 게 모의고사에 나오는 선택지를 학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에 나왔던 작품과 선택지를 학습하는 거예요. 또 충분한 데이터를 쌓은 뒤에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국어를 대비하기 위해선 사실은 내신과 수능을 함께 대비해야 된다라는 게 어느 과목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문학 작품을 해석하려면 독해력이 필요하고 어휘력이 필요해요. 그 독해력이 부족하다면 사실은 문학도 못 풀고 문법의 지식문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에 독서하는 습관, 그리고 어휘를 암기하고 분석하는 습관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목표가 이제 3등급은 아니고 1등급, 1등급 그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선 개별 작품, 모의고사에 나오는 선택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네, 또 제가 이제 대부분 많은 학교를 좀 관리해봤고 했는데, 아이들이 사실상 뭐 먼저 질문하라고 하면 잘 질문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많이 쪼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 관리할 때 주간 테스트도 보고 뭐 연락도 하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숙제 검사하면서 질문 못했던 것들을 카톡으로 질문하라고 하는 편이에요. 보통 이제 문제 사진 찍어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클리닉 시간에 아이들이 주간 테스트를 틀린 걸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뭐가 부족한지 알려주는 편이에요. 국어 과목은 수학과 조금 다릅니다. 하나하나 좀 쌓아가는 과목이라기보다는 아이들마다 비어있는 게 조금씩 달라요. 이 아이는 어휘가 약하고, 이 아이는 과학 지문이 약하고, 이 아이는 사회 지문이 약하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국어는 되게 클리닉이 중요한 편이에요. 그래서 3시간 수업 후에 클리닉 할 때 최대한 많은 보강을 해주려고 하고, 또 아이들과 이제 줌, 카톡을 통해서 많은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 또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거도 괜찮으셨어요? 그다음에 시간에 제약이 없다면 저희가 충분하면서 이렇게 상세하게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했는데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굉장히 힘든 습관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서 일단 나가실 때 제출을 해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개별 상담을 해드린다는 거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급하시잖아요, 그죠? 특히 어머님들 급하시죠. 당장 시험장을 내가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들이신데 절대로 부모님들이 대신 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지 인생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급한 마음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너무 밀착돼서 투영이 돼버리면 우리 아이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뭐 여유를 부리라는 거 아니죠. 1학년 때 내신이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그게 표정에서 아이들한테 읽히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혜롭게 이렇게 좀 거리를 둬주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놓치는 게 가까이 보다 보면 안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또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챙겨줄 수 있도록 좀 지혜로운 관리가 필요하다. 저는 이제 상담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부모님들의 사랑과 관심이 그거를 몸으로 체득하는 아이들은 절대 부모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성적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잘못 표현되면 이게 감정으로 이미 사랑이 아닌 거죠. 이게 관심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3년입니다. 마음은 급하지만 짧은 시간만은 아니에요.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장기 레이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호흡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데에 이제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냐.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급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도 급하고 학생들도 급하고 부모님들도 다 급해요. 근데 급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조절을 해드리고 할 거니까 그런 부분 믿으시고 같이 이렇게 함께 호흡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우리 아이들을 믿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내공이다. 그게 내공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